교재에서 11번째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현대소설에 관련된 얘기야. 우리 현대소설과 관련된 수업을 할 거야. 알았지? 소설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그 시간 달라가지고 소설은 내가 안 읽어줘. 그럼 니네 알아서 읽는 거야. 이거 읽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 그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소설은 여러분들이 읽을 시간을 안 줘. 그냥 줄거리만 얘기하고 있는 얘기였는데 일단 줄거리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 일단 내가 얘기했지만 소설은 뭐냐면 갈등이야, 갈등. 소설은 갈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설은 갈등이다. 응? 일단은 쌍구경인 거지 한마디로. 일단은 이게 쌍구경이라는 게 결국은 뭐 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말싸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일단은 이 형사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일 수도 있고 내 속에 또 다른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지?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갈등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갈등을 위해서 갈등하는 사람이 오늘 필요할 거 아니어서 자 먼저 나오는 게 오늘 갈등의 주원 방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갈등의 주체, 갈등의 원인, 갈등하는 방법, 그다음에 갈등의 결과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줄거리를 정리하면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됩니다. 요게 여기 나오는 요 주원 단결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이 사실은 뭐냐면 이 소설의 줄거리이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바로 주제가 된다.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갈등의 주체라고 불리는 게 나오는데 갈등의 주체는 일단은 갈등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갈등하는 사람 중에서 중심적인 인물을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죠? 주인공이 나오고 또는 뭐냐면 자, 주인공과 대립하는 존재를 우리가 반동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주인공은 항상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반동인물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인공 혼자 갈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인공과 반동인물이 함께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걸 우리가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주인공이 됐던 반동인물이 됐던 간에 이 갈등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성격이 변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입체적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변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건 주인공 그다음에 반동인물만 성격이 변할 수 있고 사실은 그 갈등이나 관계없는 주변 사람들은 성격이 변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체적 인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주면. 성격이 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성격이 변하면 주제가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흥부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물론 지금 현대 소설은 아니지만 놀부가 나쁜 놈이었다가 좋은 놈으로 바뀌는 거하고 나쁜 놈으로 계속 지내다가 벌 받고 끝나는 거하고는 주제가 달라진 거예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신의 태도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이라는 주제가 있고 아니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권선지형에 대한 주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원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나오는 주체가 또다시 또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요. 얘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얘는 우리가 캐릭터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라 얘네들 다 뭘 지니고 있냐면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일단은 소설 속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의 외모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일단은 여기서 인물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냐가 중요한 거야. 심지어는 이 외모도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격이 뭘 지니고 있냐면 이제 뭐냐면 성격이 있다는 말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또 뭐가 되냐면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 갈등의 원인이 바로 뭐야? 주체가 욕망이 없으면 갈등이 안 생기죠. 뭔가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욕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결국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잘 안 올라. 그러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지 않아.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으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첫째 갈등의 원인이라고 쓰면은 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주체의 욕망.
얘 혼자 가지고 있어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요. 얘 둘이서가 똑같은 욕망의 대상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야? 서로 싸우려고 그럴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럴 때도 결국 뭐가 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욕망이 있으면 욕망의 장애물이 있을 건데, 욕망의 장애 요인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이건 화면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가 나온 거냐면 얘가 부정적인 인물, 부정적 주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주체 중에 주인공과 반동인물이 있으면 주인공은 좋은 사람이고 반동인물은 나쁜 사람이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그 차만식 치숙이라는 소설을 보면 나가 주인공인데 내가 나쁜 놈 친일파고요. 삼촌이 좀 덜 나쁜 놈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둘 중에 더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물의 행동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서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갈등의 방법은 당연히 뭐에 해당되냐면 얘가 이제 주체 행동, 주인공의 행동이나 주인공과 반동인물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갈등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행동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주체 행동의 주체 행동이라 불리는 거는 사실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원인이죠, 맞습니까? 이 행동 중에서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관련된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관련한 행동을 갈등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갈등의 결과가 나오는데 갈등의 결과는 끝이에요. 끝인데 얘는 어차피 뭐냐면 갈등의 결과는 고조라는 말도 나오는데 고조는 나중에 보고요. 어차피 해소 아니면 지속이에요. 갈등은 지속이 아니라 지속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갈등의 해소가 나오는데요. 갈등의 해소 조건이라고 불리는 게 언제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냐면 갈등에서는 첫째가 뭐가 되냐면 가장 좋은 게 주체예요. 주체. 결국 뭐냐 주체의 소멸이라고 얘기하죠. 갈등하는 자식이 없는데 갈등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주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왜 건들지? 자, 주체가 사라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등의 소멸은 주체의 소멸은 뭐에서 주체의 죽음, 떠남 이런 것들은 초보적인 거고 얘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갈등의 그러니까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변해버리면 즉 뭐냐면 얘가 주체가 어떤 욕망이 있잖아, 그렇죠? 욕망이 바뀌어버리면 갈등은 해소되게 되죠. 뭔지 알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갈등 해소가 나올 때 갈등 해소에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욕망이죠. 욕망의 성취 아니면 성취 아니면 뭐냐면 욕망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제거. 이 정도가 일단은 뭐가 되냐면 갈등 해소의 조건이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은 지속되게 되는 거죠. 갈등의 주체 소멸과 관련해서 자와야 갈등 해소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 주체가 죽거나 떠나면 이거는 뭐가 돼야 되나? 부정적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 해소는 반드시 긍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다 적었어? 다 적었어? 오케이. 하나 더 적어야 돼. 다 적었으면 이제 하나 더 적자. 모조건설까지 있네. 그래서 소설은 주원방결로 분석한다. 소설을 뭘로 분석한다고? 주원방결로 분석한다. 알았지? 지훈이 아직 적고 있는 중? 다 적었어? 오케이, 다 적었어? 지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주원방결을 틀로 해서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소설 분석 과정이야. 소설 분석 과정? 방법? 어떤 게 나올까? 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설을 분석할 때는 원래는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이 소설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소설은 여기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감정이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개되는 주체 중에 한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보면 작품이 좀 쉬워지는데 문제는 감정이입이 잘 안 되죠. 이게 너네들과 동시대 때 사람들이야 이 전시대 때 사람이야. 전시대 사람이죠.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의문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 소설을 읽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학 작품을 읽히는 이유가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야. 세계관이나 뭐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틀이 있을 텐데 그 틀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그리고 너네들 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그 여러분 전 세대에 살았던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당시에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한다. 마치 개인의 역사나 사회적 역사를 허구의 방법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게 문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마음이 잘 아니죠.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사 아니에요? 맞죠? 네, 한국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역사의식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학도 마찬가지죠. 되게 읽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우리는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선생으로서는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 소설을 읽을 때 너네들 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소설을 봐라. 역지사지.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조선시대 때 입장에서 한번 보고 예를 들어 전쟁 체험에 관련된 소설을 읽을 때는 내가 실제로 전쟁을 당했다라는 것을 놓고 봐라. 우리 할아버지 입장이 돼봐라. 가난하면 우리는 지금 먹고 사니까는 이 좋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직접 가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난 가난해도 그러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설을 읽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시험 문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 그럼 소설의 분석 방법의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소설 읽을 때는 일단은 뭐 중심이냐 아까 주원방결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뭐부터 찾는 게 중요해? 네, 주체부터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설의 분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체부터 찾아요. 주인공만 찾던 주인공과 반동인물 둘을 찾던 간에 일단 주체부터 누가 갈까하는 부분을 찾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자와해라 일단 읽어 들어가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을 찾아라. 이거는 사실은 내신에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장면이 전환 소설이 기니까 긴 것 소설이 이게 제시문 하나만큼만 나온 게 소설이겠냐 그죠? 모의고사 16페이지 나와 있는 것을 꽉 채워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시험 문제 내야 될 부분만 자를 거 아니야 맞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 한 장면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장면을 나눠서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뭐 중략이니 뭐 이런 거 붙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장면이 전환된 부분을 잘라서 하나의 장면으로 읽지 말고 결국 뭐냐면 장면을 분할해라. 장면을 분할하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원방결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단순해진다. 오케이 맞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 심플을 되게 좋아해. 이게 여러분들 국어에서 나중에 이제 더 어려운 고난도로 막 넘어가잖아. 지금도 이제 그렇게 고난도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평균 점수대가 지금 50점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점수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려운 걸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고 생각하면 되죠. 말하지. 선생님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쉽다고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 뭐냐면 아니 어려운 거 다 지우고 남는 거 어렵다고 니들이 100%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 30%만 이해한다고 치면 70% 지우고 30% 가지고 문제 푸는 훈련하는 게 이게 국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30%는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들이 버린 70% 중에서 50% 70% 중에서 50% 이상은 쓸데없는 거니까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0% 정도나 아니면 뭐 10% 정도 많아야 20% 정도 이 정도만 쓸데 있는데 버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30%는 거의 대부분 중심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게 나오고요. 그래서 장면 분할이 핵심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힘든 일이겠지만 부가적인 내용이 나오죠. 부가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작가에 대한 이해. 내가 시도 얘기했지만 항상 뭐냐면 작가는
원칙적으로 아니라 한 작가나 한 주제를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한 작가가 집중적으로 뭐야? 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윤은길이라는 사람이죠. 첫 번째 작품이 윤은길이라는 사람은 소시민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민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소시민이란 말을 했죠, 맞습니까? 결국 뭐냐면 현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어떤 빈출 테마가 있어요. 이 빈출 테마는 항상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시대 상황이랑 연결이 돼요. 시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나 그 시대의 가치관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 시대성, 그 시대의 가치관과 연관되는 것들을 미리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이건 소시민이라는 거구나. 이건 전쟁의 고통에 관련된 거구나. 맞잖아, 그치? 이건 정치적인 억압과 관련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마가 조금 나와요. 이 테마가 가장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일요일날 우리 모의고사 보잖아, 그지? 그 알츠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모의고사 보면 소설에 보기 문제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 보기 문제 언급된 게 사실은 뭐냐면 그 소설의 테마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 소설과 관련된 것만 관련된 줄만 알고 제대로 안 보잖아. 근데 뭐냐면은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고 있는 소설들은요, 그거 한 작품만 나오려고 한 테마만 쓰는 건 아니야. 하나의 테마가 나온다는 말은 그 테마와 관련해서 수백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보기들만 한번 반복적으로, 그걸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읽어. 한 번 더 읽어. 시험 붙는다. 뭔지 알겠지? 계속 읽어. 그럼 나중에 보면 반복된 테마가 나오네. 뭔지 알겠지? 소설 같은 경우에 맞잖아, 그렇죠? 뭐 이산가족과 관련된 테마가 나오네. 야, 이거 정부가 서민들을 억압하는 테마가 나오네. 맞잖아, 그렇죠? 오늘 내가 왜 이러죠? 잠이 안 깼어요. 니도 잠 안 깼잖아요. 네. 아주 졸려. 네. 자, 아침 수업은 이래서 짜증 나는데 국어는 사실은 아침 수업을 해야 돼요. 자, 봐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건너뛰기. 소설은 3문에 가깝다 나왔습니까? 맞잖아, 그렇죠? 대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서술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뭐냐면 또 한 문단 한 주제의 원칙을 지키는, 한 문단 한 의미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문단 전체를 꼼꼼히 읽을 필요 없이 읽다가 뭐야, 어느 정도 의미가 나오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뭔지 알겠어? 물론 이건 긴 문단에 해당해요. 소설은 뭐야, 한 줄짜리 짧은 문단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읽어줘도 되고 사실은 뭐야, 안 읽어줘도 돼요. 내가 지금 얘기했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덩어리 중심. 덩어리가 형성되지 않는 문단은 사실은 좀 살짝 무시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소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원 단결이라고 했어요. 뭐 중심의 문학이 아니라 행동 중심의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 그렇지? 그건 이제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첫 작품이니까는 내가 이렇게 읽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잠깐만 설명해 줄게요. 근데 이게 다 잘렸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마시고요. 교재를 보시면 돼요. 교재를 보시면 알아. 처음에만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슬로우하게 가다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일단 뭐야, 뭔 얘기가 나올지 두렵잖아. 그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잖아. 그럼 처음에는 꼼꼼히 읽다가 점점 건너뛰는 겁니다. 어떤 과정인지 볼까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옷차림은 형제 슈퍼의 심부름꾼 책밥. 복장으로 딱 걸맞았다. 종일 의자에서 빈둥거리기도 지겨운지라 우리는 곧잘 가게 일도 마다 않고 거들었다. 우리 둘이서 머리를 짜내야 하는 일이란 기껏 고무옷으로 가게 앞에 물을 뿌려주는 정도였다라고 그리고 포장이 덜 된 가게 앞길에 먼지 제거를 위해서나 여름 때까지 좀 무디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 이상도 없어서 김반장도 우리의 일을 기꺼이 바라봐주곤 자, 일이 끝나면 기분이란 듯 요구르트 한 개씩을 던져주기도 하였다라고 나와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형제 슈퍼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요. 맞잖아,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김반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우리 일을 바라봐주곤 기분이라는 요구르트 한 개씩 던져주곤 했다는 말은 그 형제 슈퍼가 김반장 거란 얘기지. 맞잖아. 자기 일도 아닌데 요구르트 던져주겠어. 거기까지 모르겠으면 아무튼 그랬나 보다.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다 차츰 몽달씨의 몫이,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나가 포함되어 있잖아. 맞습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우리, 김반장,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몽달씨의 몫의 일이 하나둘 늘어갔는데 가게 앞 청소나 빈박스를 지하실 창고에 쟁이는 일 혹은 막걸리 손님 심부름 따위가 그것으로
자, 몽달씨가 거두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반장은 더욱 의젓해지고 몽달씨는 자꾸 초라하게 비치는 게 나에겐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김반장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주 정색을 하고서 몽달씨 어깨를 꽉 껴안더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자네 같은 시인에게 이런 일만 시키려니 미안하이. 자네는 시인은 시인이야. 언제 바쁘지 않을 때는 정말이 자네 시를 산산히 읽어봄새. 이래 외에도 학교 다닐 때 미운 편지 내가 도맡아 써주고 했던 실력이니까. 그럼 몽달씨는 더욱 신이 나서 생선 잘라주는 통나무 도마까지 깔끔히 씻어내고 널브러진 채소들을 다듬고 하면서 분주히 설치는 것이다. 중략돼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하상해. 요거 가지고는 고민하시면 돼요. 뭔지 알겠지? 여기엔 또 하나가 몽달씨가 나오죠. 맞습니까? 이 몽달씨도 우리에 포함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형제 슈퍼 김반장은 가만히 보니까 뭐야? 우리들한테 일을 시켜요. 맞습니까? 그 중에 특히 누구한테 일을 시켜요? 몽달씨한테 일을 시켜요. 맞죠? 맞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주어방별로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면 없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나오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주어방별 말로 할게 얘들아. 갈등의 주체는 몽달씨, 우리가 나오니까 우리 또는 몽달씨 맞잖아, 그렇지? 아니 적지 마.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해. 갈등의 원인은 잘은 모르겠어, 맞습니까? 갈등의 방법은 뭐야? 몽달씨는 형제 슈퍼에 일을 심부름을 해줘요, 맞잖아, 그렇지? 김반장은 뭐야? 그거 살짝 이용하는 거 같지? 예,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뒷부분으로 가는 거야. 갑자기 근데 뭐 나와? 좀 빨리 읽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야 이 새끼야 뭐 일이 못 나와 이런 말이 나오잖아. 잠깐만. 미안해. 자, 앞부분 넘어가면 이게 좀 길잖아 문장이. 너네 문장이 길면 중간에 사고가 끊어지지 맞습니까? 내가 너네가 일찍 썼던 뭐 비문학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가 차츰차츰 몽달씨의 목소리 하나씩 늘어갔는데 연결어미 중심으로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중심으로 문장을 끊는 거야. 가게와 통소나 빈박스를 지하색 창고에 쟁이는 일. 자, 끊고요. 혹은 막걸리 손님 심부름 따위가 그것으로 몽달씨가 거두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김반장은 더욱 의젓해지고 몽달씨는 자꾸 초라하게 비치는 게 나에겐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미마다 딱딱 끊어주시면 결국 뭐냐면 그 중에 쓸데없는 의미는 버리고 이거 기억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뭐야 이걸 안 하면 쭉 읽다 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갑자기 이건 무슨 문장? 이건 무슨 의미? 맞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의미 하나하나가 분명해지죠. 이걸 하나하나 분명히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가 분명해지면 다음 문장 읽는 게 자신이 생기잖아요. 뭔지 알겠어? 소설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그러면 뭐냐면 짱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텐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텐션이 읽기 읽었는데 뭔 개소리? 떠오르는 건 뭔가씩 등식? 이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짧은 건 괜찮은데 딱 봤을 경우에 좀 길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는 결국 뭐냐면 몽달씨가 시인인 것 같은데 결국 뭐야 이 시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몽달씨 일을 시켜먹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 되고요. 중력분을 했더니 갑자기 근데 뭐야 야 이 새끼야 일이 못 나와 가게 안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소리치고 있는 사내는 자 이렇게 나왔어. 빨간색의 자 이렇게 빨간색의 소매 없는 러닝 셔츠를 입고 있어서 나신데요. 자 땀에 번들거리는 어깨 축지가 엄청 우람해 보였다. 깽판치기는 빨리 나오란 말이야. 가게 앞에 서서 시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우쭈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 셔츠 바람이었지만 이거 필요 없어 얘라. 소매도 달린 정자는 흰색이었으므로 자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샘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자,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반장이 만약을 위해 뭐라고 되냐면 사내 주변에 맥주 박스를 방안으로 전화들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영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자 여기서 등어리를 발로 꽉 눌러 찍었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화면이 떠오르나요? 예. 빨간 셔츠가 소리를 질렀다. 김반장이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을 말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세요. 라고 돼 있어. 도대체 여기 도망자는 누구길래 그런가? 요것만 밝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뒤틀고 일어섰어. 자, 몽달씨야. 나왔습니까? 나왔지? 이제 슬슬 이제 발동 걸렸어. 이 정도까지 보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야,
앞부분 줄고 앞부분에서 중력 부분 앞부분에서 뭐야 얘들아 김반장은 몽달씨 때 일을 시켰죠. 근데 지금 몽달씨는 뭐야 얘들아 깡패한테 지금 두들겨 맞고 있죠. 근데 김반장이 뭐야 아는 사람이래 모르는 사람이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럼 김반장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하지 이렇게. 잘 봐야 얘들아. 잘 봐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그러고 보니 몽달씨였다 이렇게. 이 주제는 결국 뭐야 얘들아 몽달씨였다 라고 나와 있잖아. 맞습니까? 그쵸? 자 여기요 이 자식 어디로 툭 뛰는 거야. 너가 좀 맞아야 돼. 흰 이빨을 드러내면 필요 없어 얘들아. 그쵸? 자 여기서 보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순간 몽달씨가 잘 봐봐 얘들아 가게방을 향해 뛰었어. 여기 보게 되면 뭐냐 바깥쪽으로 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몽달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바로 김반장이야. 그러니까 도망갈 퇴로를 차단한 거죠. 김반장은 그냥 마이너스야 더럽게 마이너스야. 더럽게 마이너스야. 그래서 거의 임성면 수준. 자 나가요. 나 싸우는가 말든가 라고 나왔어. 빨간씨가 몽달씨의 목도리를 확 낚아챘다 라고 돼 있어. 이렇게 나왔죠. 개천 질질 끌려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두 사람 다 슬기운이 벌겋게 오른 번들거리는 눈잡이가 넘어가 그냥 필요 없어.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 밑에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은 구석으로 몸을 피했어. 이 새끼 비호밖에 애가 뭐 하겠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무서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밑에 넘어가고요. 두 명의 사내 중에 새빨과 빨간 셔츠가 훨씬 악독한 게 사실이었다. 넘어가. 악독한 때문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는 결국 뭐야? 갈등의 주체는 뭐야? 몽달씨지. 몽달씨지.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갈등의 주체는 몽달씨가 되고요. 몽달씨가 반동인물은 뭐야? 빨간 셔츠. 맞습니까? 그 사내 두 명이지. 맞죠? 갈등의 원인은 몰라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뭐야 얘가? 폭행이죠. 맞습니까? 몽달씨는 뭐야? 어떤 방법을 보여? 두들겨 맞으면 도망가는 거야. 그냥 이거 갖다가 디테일하게 뭐 한 단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두들겨 맞으면 도망가고 있죠. 그 사내들은 뭐야? 쫓아가면 때리고 있죠. 그게 다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서수의 포인트는 몽달씨인 것 같아요? 김반장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알까요? 갈등의 주체를 김반장으로 가져가요. 맞습니까? 갈등의 원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몽달씨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 행동은 뭐가 돼요? 일단은 뭐야? 자기 피해만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갈등은 지속되고 있어.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게 왜 5번 문제지? 첫 번째 문제는 넘어가고요. 아니라 여기요. 기억에서 미음까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해야 하는 거 나오잖아. 이렇게 줄거리가 이해가 되면 사실은 요 흐름 가지고 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가지고 풀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너무 큰가요? 흐름 가지고 풀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무조건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일단 보라는 얘기야? 보류하라는 얘기야? 보류야. 보류. 줄거리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보류. 일단 보류를 하고 잘 봐봐. 여기 보게 되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방법하고 나왔어. 이거는 갈등 주어먹이랑 관계가 없죠. 맞습니까? 자 일단 주어먹이로 하는 거야. 맥주병이 깨져 사람이 다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딱 보면 결국 뭐냐면 아니라 자 맥주병이 깨져 이거 필요 없고 사람이 다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뭐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잖아. 맞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 없냐 이 속에서 없지.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야. 확인 들어가. 미은은 누구의 행동이야? 김반장의 행동이지. 김반장의 행동이면 김반장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인데 이 행동 플러스한 행동이야 마이너스 행동이야? 플러스한 행동이지. 맞습니까? 맞지? 긍정적 행동이지. 답은 2번인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알겠지? 쉽게 푸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단지 정답을 찾아갑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판단이 빨라지는 거야. 이거 일일이 하게 되면 뭐야? 판단 과정이 좀 길게 가겠지. 문제도 별로 안 어려운데. 판단이 빠르게 하라는 얘기야. 자, 7번. 보기 2를 참고할 때 보기 2의 밑주침 부분에 들어갈 말을 적절한 거 되는데 에이 뭐 이건 참고하지 마. 아무튼 여기서 보면 사내들이 도망친 후에 김반장이 나서면서 몽달씨에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봐봐. 여기서 김반장은 중략 앞부분에서 뭐야? 몽달씨 최고 이랬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다가 뭐야? 몽달씨가 위기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까 뭐야? 나 저 새끼 몰라 이랬단 말이야.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빨간 셔츠가 폭력을 한 사람이 경찰서로 가자고 해. 나는 진흙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진울파 아저씨의 도움으로 사내들을 몰아내고요. 사내들이 도망치니 김반장이 나서면서 몽달씨에게 뭐라고 그랬을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줄거리에서 이어질 수 있는 말을 찾는 거죠. 자, 1번을 보면 참 잘된 일이야. 자네도 기쁘지? 자, 뭐라고 써? 이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이게 결국 뭐야?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결과가 나한테 보람있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 두들겨 갔다가 뭐야?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건데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 그렇게 고생하더니 잘 되었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라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건 결국은 어떨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고생 이후에 뭐가 올 경우에 쓰는 말이야. 성공할 때 쓰는 말 아니야? 그쵸? 말이 안 되지? 여보게 진작 내 말을 들었으면 되었을 것을 하고 나와 있어.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는 얘가 남의 충고도 때로는 들어라 라고 돼 있잖아. 이 충고라고 하는 게 김반장이 충고했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김반장이 뭐 충고했니? 안 했잖아. 아까 내용을 푸는 거예요. 내가 저놈들과 친구라는 게 믿기지 않네. 야, 저 사람들이 빨간 셔츠가 김반장과 친구니? 아니잖아. 저놈들 잡아다 옮겼어야 하는 건데 저 어때? 이게 무슨 꼴인가? 어서 집으로 가세. 나왔지 않았습니까? 어? 잘 봐봐 얘라. 얘는 이미 뭐야 이제 몽달씨가 뭐야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테니까 이게 이제 소설에서 중요한 내용이야. 연속적 사고야. 김반장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후에 몽달씨를 무안에서 쌩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자기 청소나 집 나르기 이용할 것 같아요? 청소나 집 나르기 이용할 것 같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5번처럼 이렇게 후풍을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5번이야. 알았어? 여기서 이 5번이라는 걸 만들지 못하면 그림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부터. 별거 쉽지? 별거 별 내용 없지? 잘 봐봐 얘들아. 이 글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 일치. 뭐라고요? 내용 일치.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장면만 연상하면 돼요. 자, 몽달씨야. 몽달씨는 일단은 야, 의식 상태가 하이에 로우에 로우하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얘라 허름한 차림 맞잖아,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빨간 셔츠는 일단은 뭐야? 폭행의 주체니까 당연히 뭐가 돼? 험상궂어야 되는 거고 맞잖아, 그쵸? 이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있으나 마나는 거야. 맞잖아, 그쵸? 슈퍼니까 슈퍼니까 당연한 거고 몽달씨가 쓴 시를 읽으며 읽는 김반장의 모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시를 읽었냐 안 읽었냐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긴데 일단은 뭐라고 나왔냐면 얘라 여기요. 몽달씨가 쓴 시의 삼각형.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탐색표지. 근데 굳이 탐색표지할 필요도 없어 얘라. 몽달씨가 쓴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중략 앞부분에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거기서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젠가 네 시를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했으면 아직 읽고 있는 거야, 안 읽고 있는 거야? 내용일지. 어떤 적이지?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시점에 대한 필기를 해줄까요, 말까요? 시점은 모두 몇 개예요? 종류가 4개. 영석이 몇 개? 6개? 한번 얘기해봐요. 1인칭 1인칭 3인칭 괜찮죠? 아니, 선생님이 6개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아는 줄 알았어요. 응? 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적어야지 뭐 적으면 되죠. 여기 다 적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자, 소설의 시점이라는 게 나와요. 소설의 시점은 서술자가 바라보는 위치야. 이 소설의 시점이라고 불리는 게 나오는데 시점이라고 불리는 건 시점은 뭐랑 어떤 개념이랑 같이 관계가 되냐면 얘가 서술자야. 뭐라고요? 서술자. 이 서술자가 나오는데 이 서술자가 뭘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점의 서술자는 뭐냐면 작품의 정보. 작품의 정보를 독자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존재. 서술자로 해서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야 돼. 아, 우리 할 거 되게 많다. 여기서 말하는 작품의 정보라고 불리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잘 들어라 얘가. 상황,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심리. 요 세 개가 작품의 정보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황, 성격, 심리. 알았어요? 이게 작품의 정보예요. 서술자는 이 세 가지를 다 전달하지는 못해요. 다 전달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나쁜 새끼예요. 맞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속으로 언제 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맞잖아, 그죠? 상황만 일단은 뭐야? 서술자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과 성격과 심리를 어느 이 세 개를 다 전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전달할 수 있느냐 원장에서 요거 가지고 서술자의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나오는데 시점은 바로 이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 태도가 바로 시점이에요. 서술 태도라면 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좀 열심히 인물의 심리를 관찰하느냐, 인물의 겉모양만 관찰하느냐, 아니면 자기 얘기하느냐, 남의 얘기하느냐, 먼저 해서 이 얘기하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점은 1차적으로 몇 인칭과 몇 인칭으로 나눠져요? 시점은 1차적으로 섣불리 이걸 갖다가 뭐야 4개인 5개인 나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점은 1차적으로 일단은 뭐냐면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씨, 내가 이거 왜 이런 줄 알아? 이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올라올 때는 한계가 있어. 1인칭과 몇 인칭이요? 3인칭으로 나눠져요. 일단은 겉모양으로 봤을 때 1인칭과 3인칭의 차이점은 당연히 뭐가 된 거냐면 1인칭은 나가 등장을 하고요. 아까는 나가 나왔으니까 이 나가 등장을 하고 3인칭은 이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보면 결국 뭐야 1인칭은 나가 서술자고요. 3인칭은 그가 서술자라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또라이예요. 그는 서술자가 될 수 없어요. 알았어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야. 이해돼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가 있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1인칭에서는 얘가 나가 있다는 말은 작품 속 인물이요.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예요. 내가 이걸 왜 지우지? 나눠보나?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예요. 3인칭 시점은요. 나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작품밖에 누구 무엇? 그냥 존재. 어떤 존재가 서술자예요.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녹음기인지 알게 없어요. 이해돼서? 요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면 결국은 얘는 인물이니까 반드시 뭐가 돼요? 사람이죠. 사람은 뭐래요? 생각을 하죠. 근데 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죠. 맞습니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이해돼서? 생각한다는 말은 뭐야? 마음속 생각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네? 마음속 생각을 두 글자로 한자로 뭐라고 그래?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진짜입니다. 꺼지 못하. 주관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뭐 엄청 내가 대단한 거 물어본 줄 알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목욕탕 앞, 욕실 앞에서 엎어져 앉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뭐 유나하고 저기 형님 따라서 쫄래쫄래 왔네요 그래도. 응. 막 목욕탕에 씻고 나오면서 이렇게 잔다면서요 막. 아니요. 얘기 들었어요. 막 씻으라고 해서 목욕탕 앞에 던져놓으면 목욕탕 앞에 하고 잔다면서요. 너 변기 배구자고 막 그런다면서요. 어떨 때 보면 머리가 변기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서요. 예. 다음에 도대체 뭔 짓을 하게 게임하지 마요. 죽여버릴 거예요. 알았어요? 다 보이죠? 핸드폰 그냥 그렇죠? 막 글자하다가 그냥 핸드폰 이렇게 막 하다가 얼굴에 떨어뜨리고 그러다가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고마워요. 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작품 속 인물이 서술자라는 말은 방식이 뭐냐면 이 인물이니까 얘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야. 생각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가 주관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는 주관적 서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나의 생각을 서술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보기에는 3인칭념에서는 주관적 서술이 가능해 불가능해. 나가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서술자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주관적 서술은 불가능한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냐 주관적 서술이란 말을 굳이 쓴다고 하면 뭐 하는데 얘가 이 주관적 서술을 즉 서술자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관적 서술이라고 하면 이건 좀 더 포괄적이다 나중에 개념할 때 좀 혼돈스럽거든요. 선양이 그 주관적 서술 중 서술자의 목소리. 우리가 학기 중에 문학 개념어 수업했잖아, 그지? 이게 주관적 서술이란 말은 서술자가 지 생각을 얘기해요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두 번째는 뭐야?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다 설명해줘요. 이것도 주관적 서술에 포함됐었거든요. 헷갈리니까 주관적 서술이란 말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서술자의 목소리. 야,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말은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 아니라 단순히 이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한다는 얘기야. 생각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게 존재하는 게 인식적 특징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오케이? 다 적었니? 자, 그럼 나 이거 지울 거야, 얘가. 네. 이게 촬영되는 칠판 부분이 제한돼 있어 잘린다는 원성이 자자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라 1인칭 시점인 경우와 몇 인칭인 경우? 3인칭인 경우 시점이 어떻게 또 세분화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라질 수 있는데요. 자, 1인칭 시점인 경우와 3인칭 일단 두 가지로 갈라져요. 자, 1인칭 시점인 경우는 1인칭 관찰자부터 먼저 할래요? 난 유나말을 들고 싶지만 일단은 순서가 그런 관계로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은 나뉘죠. 이렇게.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아까 서술자 나가 나오는데 이 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의 뭐 주체가 되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결국 뭐야? 이 나가 갈등의 주체가 아닌 경우에 관찰자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난 이 사건이랑 관계없는 서술자가 오케이? 이렇게 뭐야? 관계없는 서술자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걸 우리가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주인공 시점은 아무래도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게 되냐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중에서 뭘 많이 얘기하냐면 아니라 얘도 얘기하고 얘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얘의 비중이 제일 높죠. 맞습니까? 네. 정보 중에서 누구의 심리냐 아니라 신의 심리의 비중이 높아요.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뭐냐면 이 글은 심리 중심이니까는 당연히 뭐야? 소설도 심리 중심이 되겠죠. 주관적 소설의 강도가 제일 세고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니까 결국 뭐야? 독자와의 거리가 가깝고 독자와 친밀해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근데 이 관찰자 시점은 니들한테 이게 소화가 될지 시점 개수 모르는 너네들한테 이게 소화가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는 줘야죠. 관찰자 시점은 다시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가 뭐냐면 목격형이라고 하는 것과 전달형이라는 걸로 갈라져요. 목격형은 화자가 직접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술자인 나가 결국 뭐냐 아니라 사건을 직접 목격을 하는 거죠. 사건을 직접 목격해가지고 그 목격한 내용을 적고 있는 거고요. 전달형 관찰자 시점 그게 아니라 나한테 누군가가 someone 전달자라고 해서 전달자가 자신이 본 사건을 이렇게 되는 거죠. 사건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사건을 나에게 전달해주고 나는 이 전달받은 내용을 서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잡하죠. 왜 쓸데없이 이런 걸 안 넣었을까? 나중에 그 이유는 알려드리고요. 목격형이니까 지가 본 게 중심이죠. 맞습니까? 맞잖아. 이 관찰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관찰자라는 게 주로 뭐야? 얘라 속의 거, 겉의 거. 겉의 거.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걸 관찰자라고 해요. 관찰하니까. 그래서 목격형 관찰자 시점은 주로 뭐냐면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중심으로 대화 중심으로 일단은 내용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전달형 관찰자 시점은 뭐냐면 얘한테 전달받은 내용이 다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물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자기가 서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주로 뭐냐면 상황 요약 중심. 뭐라고요? 상황을 요약하는 것 중심으로만 얘기가 전개될 수 없을 거예요. 대화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인 장면이. 이해가 돼서?
그래서 결국 뭐냐 목격풍화 전달력 중에서 얘는 장면 형성이 좀 더 용이해지는 거고 전달력은 장면 형성이 용이해지지 않는 거지. 여기서 이 전달력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우리가 뭘 바라보냐면 주로 여러분 혹시 액자 소설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액자 소설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하고 전달자하고 서로 간 대화를 나눈 장면이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외화라고 해요. 외화. 바깥 이야기. 전달자가 본 이 사건의 내용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내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액자 소설이라고 해요. 외화와 내화로 갈라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집에 갔는데 시골집에 마루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여자 그림 같은데 할머니 이 여자 그림은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건 뭐 누구란다. 이건 누가 그렸어요? 누가 그렸댄다. 왜 그렸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그렸는지 얘기해 줄게. 여기서부터가 대화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잘 봐봐라. 결국은 이 사람이 연구를 찾아왔어요. 맞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인상을 써? 야, 내가 못 볼 걸 봤어. 뭘 봤는데? 이런 걸 봤어. 오케이?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왜 인상이 안 좋아? 못 볼 걸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외화고요. 뭘 봤는데 수초가 뭐가 되는 거야? 내화가 되는 거야. 그걸 만들 때 좋은 구성이 바로 이런 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네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둘 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특징을 빼고는 서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이해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적어놔요. 네. 자, 3인칭 시점 같은 경우에는 3인칭은 또다시 또 뭐하고 뭐로 나눠요? 얘들아? 3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나눠요.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냐면 3인칭이니까 뭐야? 아무튼 간에 작품 바깥에 있는 존재겠죠. 맞습니까? 존재가 작품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관찰자는 겉모습만 바라본다고 했지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가능한 거냐면 사실은 얘네들은 지금 관찰자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얘야말로 진짜도 뭐야? 대화와 인물의 대화와 행동만 카메라로 비추듯이 오케이? 대화와 행동 거의 행동 중심으로 장면만 보여주는 걸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요. 오케이? 거의 부가적인 정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았어? 그러면 어떤 우리한테 부수적으로 이해를 위한 정보가 추가적인 정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그러지? 추가 정보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추가 정보가 안 나오니까는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라? 뭐가 극단적으로 필요하냐면 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독자의 상상력이 극단적으로 필요하다. 화면에서 잘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봐. 전지적 시험할 때 전지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가 약하다고 그랬나? 네. 여기서 말하는 전지가 무슨 뜻이 전지? 대충 이제 계산한. 전지가 이 전자가 모두 전자에다가 지자가 알지. 알지자가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아는 서술자가 쓴다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다 이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전지적 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걸 아는 서술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지적 시점은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전지적 시점은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상황, 성격, 심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뭐해라? 인물의 심리를 빼트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서? 오케이? 이해돼서? 인물의 심리를 인식할 수 있음, 판단할 수 있음. 야,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잖아. 맞습니까? 그 한 개의 모르는 사람 속을 전지적 시점은 뭐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여기서? 지금 저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저기. 아이씨, 이걸 물 모르고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한번 올까? 지금 고민하고 있지? 저요? 이게 전지적 시점이에요. 맞잖아, 그죠? 아니라고 해도 맞아, 내 말이. 전지적 시점. 근데 자, 문제는 뭐냐? 이 전지적 시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인물 뭐라고요? 모든 인물 그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각각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각각의 심리를 모두 알고 있는 서술해 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자 주인공의 심리만 서술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의 심리만 서술하는 시점이 있다. 모든 인물 각각의 심리를 서술한다고 해서 이걸 심리를 서술하느라고 계속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냐면 얘라 서술자가 제 심리도 알고 얘 심리도 알고 주변 인물의 심리 다 한다는 얘기야. 그걸 다 서술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가 돼서? 오케이. 이거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지적 시점은 바로 요게 일반적인 형태의 전지적 시점이에요. 일반형 전지적 시점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한형이라고 해요. 제한형. 지금 뭐냐면 말이 모든 걸 다 아는 서술자지 결국 뭐야 아니라 주인공밖에 몰라요. 얘는 주인공의 심리만 깨트려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돼서? 여기서 더 설명하면 니들이 더 어려울 테니까는 내가 더는 설명 못 하는데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형은 에브리형. 왜?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룰 수 있으니까 맞잖아. 그렇죠? 이 제한형은 내가 솔로형이라고 그래요. 한 명만 심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요거만 우리가 개념을 염두에 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알았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판단한 거냐? 끄면 이제 선지분할.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작품에는 위치한 서술자가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알고 있는 그 넘어가고요. 야 기본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가 몇 인치? 1인치. 작품 밖에 위치했으니까 3인치. 작품 안에 위치했으니까 1인치. 작품 안에 위치했으니까 얘도 또 2인치. 맞잖아, 그렇죠? 잘 봐봐.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이거 나오지 얘라. 그 필요 없어. 인물들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알고 있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필요 없고요. 생각을 모두 알고 있는. 맞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얘라? 전지적 시점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전지적 시점은 모두 3인칭이니까. 맞잖아, 그렇죠? 전지적 시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모두 전지적 시점은 뭐야? 모두 다 3인칭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됐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봐. 여기 오게 되면 여기서는 또다시 뭐가 나오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1인치 주인공 시점. 작품 속 인물들의 행위만 그려내서 행위만 그려내는 겉모습이지. 그래 안 그래? 관찰자 시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행위와 사건을 관찰하여라고 했으니까 뭐야? 관찰자 시점. 맞죠?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야 자신의 내면이야. 그럼 자신의 심리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인공 시점. 이해가 됐어? 이렇게. 이 소설을 몽달심을 잡을 경우에 여기서 나는 사건이랑 별 상관이 없죠? 네. 몽달씨를 부려먹는 사람도 아니고 깡패한테 맞은 사람도 아니고 깡패를 때린 사람도 아니고 맞잖아, 그렇죠? 관찰자에 해당이 돼. 갈등의 주체가 아니니까. 그런 거야. 1인치 관찰자 시점이니까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야, 얘들아?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흰 종이 수염인 것 같은데. 자, 이 소설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공길이는 사친의 일을 제때 내지 못해 학교에서 쫓겨난다. 사친의 일이 뭔지 알 필요 없어요. 얘들아. 학교에다 내야 되는 건가 봐요. 그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전쟁 노무자로 징용당했던 아버지가 한쪽 팔을 잃은 채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해요. 한국전쟁에 군인도 아니고 그냥 뭐야 얘들아. 일꾼으로 징용당했던 아버지가 한쪽 팔을 잃은 채 2년 만에 돌아와. 목수였던 아버지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극장에 취직을 하게 돼. 자,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종이로 수염을 만든다라고 돼서 그게 뭐야? 흰 종이 수염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근데 내가 선생님이 뭐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고 넘어가게 안 했어. 테마. 맞죠? 테마 필요해지면서 내가 했고 나 알치니까 니들이 소설 하나 끊을 때마다 테마 알려주세요 그러면 돼. 이건 다 적었니? 아니 테마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알츠하이머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심했는데. 야 알츠하이머는 병이고요. 치매는 증상이에요. 아, 네. 알츠하이머가 치매가 아니라 네. 이 개무지다. 네. 윤석열만큼이나 무식해 어떻게 조용히 거? 어? 불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그죠? 자, 저 뭐야 이거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공부했던 유능기의 그 뭐야
어미동시 맞나요? 네. 참. 양기자의 유능기를 잡고 양기자의 어미동시 맞나요? 예, 유능기는 성남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고요. 아홉 편의 구슬 나오잖아요. 양기자가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써요. 뭐라고?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이 원미동이 부천시 원미동이 있어요. 원미구 원미동이거든요. 지금 거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논반, 그냥 가옥반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어떤 테마를 알려줄 거냐면 소시민이라는 걸 알려줄 거예요. 소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테마를 알려줄 거예요. 들어봤어요? 아니요. 시민은 시민이지 왜 소시민이냐? 작은 시민, 숫자 작은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들어섰을 때 시민은 부르주아, 이른바 자본가 계급을 시민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럼 그 밑에 게 뭐냐면 이제 노동자 계급이겠죠. 맞지 않으셔? 이해가 됐어? 근데 이제 상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먹고 살만 했었어요. 굶어 죽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거죠. 뭔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본가들만큼이나 이렇게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처럼 아주 극빈층 노동자들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만 하는데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어정쩡한 계층이 놓여 있는 사람들을 소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잘 봐봐라. 이 소시민에 관련된 정리를 해주는데 소시민은 일단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의 산물이에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거죠. 잘 봐봐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뭐냐면 자, 도시화의 산물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라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 유지는 가능한데 어떤 생활 수준 유지는 가능한데 생계 유지는 가능한 거죠. 유지는 가능한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안정 불안정 언제 조금만 삐끗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해돼서? 그러니까 여기다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얘라 그게 안정되지 않아. 불안해. 이 상업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얘라 생활 수준 끌어올렸는데 그 생활 수준을 언제 툭 하고 놓을지 모르는 상황이 산업화의 특징이에요. 알았어? 자, 이제 이런 사람들 소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바는 사실은 뻔한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뭐야?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산업화에 대해 저항을 하든가. 근데 우리나라 시대는 알지 얘들아. 불합리한 산업화 시대에 저항을 하게 되면 결국 뭐야? 저항하는 새끼만 죽어요. 결국 뭐야?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게 되는 거죠. 맞잖아. 그 대우중공업의 하층 노동자들이 하루에 13시간씩 일하고 월급을 26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야. 하루 13시간씩 땜질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 결국 파업을 했잖아. 그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들만 8천억의 손해배상을 당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항상 주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니까 섣불리 사람들이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거죠. 결국 뭐야? 이 어떤 불안의식이죠. 삶에 대한 자신의 삶이 언제 깨질 수도 있을 거라는 삶에 대한 불안의식이에요. 이 불안의식에서 파생됐다는 말은 뭐냐면 얘라 파생된 성격.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 된 성격이 바로 뭐가 되냐면 소시민 의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얘라 어떤 현실에 대해서 저항에 순응해.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지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겠어, 좀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겠어. 그렇죠, 예. 거기는 남보다 좀 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이해돼서 그것도 모순된 행동을 보이죠. 뭐라고요? 이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데 이 모순된 행동은 결국 공동체. 입으로는 공동체, 이분 공동체, 행동은 뭐가 돼야 되나? 개인주의. 행동은 개인지야. 자기 가족. 이런 것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존재를 우리가 소시민의 의식이라고 해. 근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내 이딴 행동을 보이면서도 잘 들어봐야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갈등하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 나쁜 놈인데?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나쁜 짓 하고. 아마 김 반장도 여기서는 나 진짜 이기적이야. 밤에
맥주한잔 혼술 먹으면서 문가 씨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나 맨날 도와주는데 내일 얼굴 어떻게 오지? 맞잖아. 이러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고 아이고 그렇지 이런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게 소시민이야. 나도 소시민이고 너네 부모님도 다 그런 거 아니야. 소시민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시민 의식이라고 해. 딱 보니까는 양 기자의 원미동 시인에 딱 포함되는 것 같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런 류의 소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죠. 왜?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중에선 산업화 시대 소설들이 많이 나오니까. 뭘 못 읽어서 이렇게 눈에 힘을 줘? 입은 공동체, 행동은 개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럼 근데 여기 앞부분 줄거리를 봤더니 여긴 또 뭐가 나와야 되나? 전쟁이라는 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한국전쟁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야, 우리나라 현대소설에서 이 한국전쟁과 관련, 이거 다르거니? 한국전쟁과 관련된 얘기는 워낙에 많아요. 야, 한국전쟁으로 인한 비극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겠니? 이미 끝난 거겠니? 이게 문제죠. 니들한테는 경험이 없으니까는 끝난 거죠. 맞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너희들 그거 봐.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니? 이거. 그게 뭐냐? 장면. 틀린 건 아니고요. 봉오동 전투를 보면은 그냥 이게 마치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전투 영화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갈아치운 것처럼, 그렇죠?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미국의 전투 영화처럼 무식하게 물량을 밀고 나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과 작전 이런 것들이 돋보이니까 오히려 읽는데 짜임새가 더 있었다 보는데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안 살았으니까 역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 봉오동 전투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지를 생각하지 않잖아.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뭐냐면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한 영화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의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런 의도가 되는데 요즘은 아예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나? 영화만 보고 역사 의식은 없어지죠. 그렇지 않냐? 어떻게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공부해봤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어차피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검사 새끼들이 맨날 검사랑 재벌이랑 짝짝꿍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한테 하면 그거 막 응징하는 드라마 보면서 쾌감을 느끼면서도 정작 개검들이 정권을 잡은 지금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 국민 30% 중에 니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니들은 그냥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학 중심의 사고방식? 맞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 분명히 얘기할 건 뭐냐면 니들이 영어를 한다고 하는데 수학은 사실은 이과 애들 제외하고는 대학 들어가서 하나라도 쓸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문과 중에 대학 들어가서 수학을 쓰는 애들은 미안합니다. 통계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연수생이 들어간 미디어학부 수학 1도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대학 들어가서는 영어를 많이 쓰죠. 영어는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뭘 써요? 원서라는 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써요. 대학 들어가면은 강의 중에 반 정도는 다 영어로 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갈 때 얘기해요. 메이저 대학 들어가면 우리가 10대 대학 안에 있는 10대 대학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면 반은 영어로 수업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칩을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근데 계속 수업하다 보면 알아듣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강의 들어갈 때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 근데 그것도 나중에 틀어보면 거리니까 어떻게 돼? 못 알아듣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영어를 쓰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0.5명? 맞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는 뭐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국어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 잘 봐봐라. 여기 보게 되면 한국전쟁이라는 게 나와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국전쟁이 왜 발발했느냐는 별로 문학에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전쟁은 일단 뭐야? 많은 사람을 죽였죠? 맞잖아. 그죠? 네. 그리고 한국전쟁은 뭐야? 얘가 삶의 터전을 다 파괴했죠? 한국전쟁은 뭐야? 우리나라를 두동강을 냈죠? 맞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전쟁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전쟁이 가지고 있는 테마는 일단 뭐야? 주변 사람 죽이죠. 맞습니까? 일단은 뭐냐? 한국전쟁은 일단은 뭐냐면 아니라 내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사람을 일단은 뭐야? 내 소중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맞죠? 오케이? 또 지금 얘기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 분단으로 인해서 자 분단의 핵심은 결국 뭐야? 내가 이북이 고향인 사람은 고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분단으로 인해서 결국 뭐야? 고향 상실 실향이라고 하죠. 고향 상실 실향이라고 하는데 고향 상실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야?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뭐야? 아니라 남한 내에서 남북한 간의 대립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이념 대립이 북한에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건 걔가 뭘 잘했을까 봐 그런 게 아니라 남한 내에 있어서 뭐야 반공 이념이 추천한 사람들이 결국 뭐야 문재인을 빨갱이로 뭐라고 붙이는 바람에 이렇게 윤석열이 된 거죠. 사실은 자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냐면 소중한 사람이 죽어 맞잖아 그렇죠? 그 죽으면 나는 결국 이 죽음 때문에 뭐야 단순히 뭐야 슬픔인데 이 슬픔이 그냥가 아니 그냥 없어져 유지가 돼 상처로 유지가 되죠 맞습니까? 이 상처로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삶의 터전이 파괴를 해 맞습니까? 파괴를 하면 결국 뭐야 어떤 뭐야 가진 고난을 하겠죠 맞습니까? 이것이 그냥 성인이 된 고난이 될 수 있고 유년기의 뭐야 가난이 될 수 있는데 이 가난의 고통이 지속이 돼. 이게 나중에 성장을 해도 뭐야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이게 상처. 오케이? 자 이러한 어떤 과거의 상처가 슬픔이나 고통이 상처 남아 있는 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야. 트라우마 알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맞잖아 그렇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잘 봐봐라. 그 다음에 분단으로 인한 고향 상실도 결국 뭐야 분단이 지속되고 있죠. 뭐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맞습니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야 문제 해결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남한 내 이념 대립이 나온다고 했잖아. 맞습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남한 내에서도 결국 뭐가 된 거야? 이념 때문에 무슨 갈등이 일어나? 외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네 가지 패턴으로 소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가난의 고통을 겪게 되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잘 봐요. 극장에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이거 빠른 속도로 읽어보거라. 삼거리 이르렀을 때다. 동길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참 희한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봐봐 얘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광고판이 길 한가운데를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우르르 아이들이 떠들어 나왔어 얘들아. 근데 여기부터는 틀림없는 광고판이었다. 그리고 하나 그 광고판에 다리가 두 개 달려있고 머리도 하나 붙어있었다. 사람이었다. 라고 돼 있지 맞습니까? 그리고 잘 봐봐 얘들아. 턱에는 수염이 허옇게 나부끼고 있었다. 제목이 흰 종이 수염이고 아버지가 수염을 만들고 있었죠? 그럼 이 광고판 누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동길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이렇게. 그럼 당연히 봐봐 얘들아. 야 여기 뭐 이렇게 나와요. 쌍권총을 든 사나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자 많이들 구경하러 오이서 딱 건너뛴다니까. 동길이는 공연이 즐거웠고 가슴이 울렁거렸다라고 나와있지. 병실이 아니야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요. 메가폰을 입에서 뗀 그 희한한 사람의 시선이 동길이의 시선과 마주쳤다. 순간 동길이는 가슴이 내려앉고 말았어. 바로 아버지였어. 건너뛰면 돼. 건너뛰는 게 뭔지 알겠지 얘들아. 의미가 어느 정도 나오면 대략적인 뭐야 갈등의 주체나 갈등의 원인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빠르게 속도로 이어들어갈 수 있겠죠. 건너뛰면 돼. 자 아버지 동길이랑 눈이 마주쳐 약간 멋쩍은 듯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봐봐. 여기서 보게 되면 잘 봐봐. 동길아 너그 아버지다. 너그 아버지 참 멋쟁이다 하고 자 동길이의 귓전을 때렸다. 용돌이라는 놈이 목소리는 틀림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이라 자 아무튼 눈물을 뿌리쳤어. 이렇게 알았어?
자 여기 보더니 뭐라고 나냐면 얘들아 의학 비용수량 빗박이 앞서는 것은 물론 창식이었다. 자 창식이 결국 떡이 되는 판이었다. 아이들은 덩달아서 와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창식이는 이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뚝뚝 넘어오고 있었다. 와이카노 와이케 동기 아버지는 썩다 광고판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하나 남은 손을 내저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턱에 붙였던 수염이 실밥이 떨어져서 흰 종이 수염이 가슴 앞에 매달려 너플너플 춤을 춘다. 됐지? 어떤 건지 상황 나왔지? 갈등의 주체는 동길이지? 갈등의 원인은 동길이 아버지가 한쪽 팔이 없어진 거야 본질적으로는. 맞잖아. 본질적으로는 전쟁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야 생계를 위해서 결국 뭐야 극장 광고판 노릇을 한 거지. 맞죠? 근데 동길이는 결국 뭐가 갈등의 주체 동길이 여기에 대한 대응은 뭐야? 울고 친구를 주워 패지. 그 상황에 대한 분노로 봐야지. 맞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된 거야. 자 완전 개 쉬워요. 잘 봐봐라. 여기 보게 되면 미클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하는 것은 사투리를 사용하지. 끊어 이렇게 끊어. 자 여기까지 이거 끊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에 인물의 대화는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요. 이거 맞습니까? 자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머 이거 너무 잘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왜요? 그냥 짜증나요. 네. 왜 이렇게 나한테 아유 진짜 다시 경상도 사투리 맞습니까? 지랄들을 해요. 나와요? 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끊고요. 여기서는 인물의 감정이 변한다라고 나와요. 처음에 동길이는 신났죠? 네. 나중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열받았죠? 맞습니까? 야 인물의 감정이 변한다는 말은 생뚱맞게 그냥 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인물의 감정이 변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야지 인물의 감정도 변하는 거죠. 지 혼자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그게 변하는 거 그게 정상입니까? 4번 시대적 상황을 진작하게 하는데 여기서 시대적 상황 한국전쟁 무조건 맞죠. 작품 밖에서 숫자 뭐가 안 나와요? 나가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다 맞아요. 다 맞네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우고 설명 뜻이 안 지워. 야 이건 소설의 구성이야.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소설이 뭐? 구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소설의 대표적인 구성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역전적 구성, 그 다음에 열거식 구성.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뭐라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야.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미안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죠. 자 이런 순행적 구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 봐봐. 순차적 구성, 순차적 구성, 그 다음에 평면적 구성, 그 다음에 추고식 구성이라. 추고식이란 말이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가든가 말든가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순행적 구성은 일단은 뭐냐면 주로 나오는 게 사건의 결과. 맞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나는 결국 뭐냐? 얘네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게 결국 뭐냐면 사건의 진행 상황. 사건의 어떤 진행 과정. 아니면 뭐냐면 또는 인물의 심리 변화. 이거는 역순행으로 하기 좀 힘들잖아요, 맞습니까? 변화 과정. 이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순행적 구성을 주로 쓰고요. 자, 봐. 역전적 구성은요. 역전적 구성은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냐면 얘는 뭐야? 현재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얘가? 미래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까지는 뭘로 가? 과거로 해서 시간적 순서가 거꾸로 돌아가는 걸 얘기한다. 알았어? 이해됐어? 그런데 이러한 역전적 구성은
다시 또 두 가지로 갈라져요. 현대 소설에서는 이 역전적 구성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근거가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는 뭐냐면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이 있고 하나가 뭐냐면 아까 너희들이 몰랐던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성은 그냥 현재 사건을 서술하다가 과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과거로 넘어가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액자식 구성은 현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알았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잘 봐봐.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역순행적 구성은 결국 뭐냐면 현재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그냥 확 과거 사건으로 확 넘어가는 거죠. 이걸 확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 현재 과거 사건이 원인이 돼서 결국 뭐야? 이 현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하나의 사건이야, 두 개의 사건이야. 하나의 사건이지. 맞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원인을 뒤로 돌려가지고 잘 봐라. 자, 봐봐. 자, 영석이가 죽었어. 맞습니까? 그쵸? 지가 죽은 줄로 지금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 지금. 근데 원인이 뭐야? 계속 영석아 그러는데 수업에 집중하고 창문만 바라봐. 맞습니까? 그래서 뭐야? 부모님이 열받아가지고 발로 영석이를 차가지고 창문에서 떨어뜨렸어.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게 역순행적 구성. 여기까지 이해됐어? 거기에 비해서 액자식 구성은 뭐냐면 얘도 똑같이 뭐냐면 현재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이 있다고 치면 얘는 달라요. 얘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 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얘하고 아무 관계. 현재 사건은 사실은 뭐야 얘가? 현재 사건은 그냥 얘는 아무 독립적인 의미가 없어. 자체 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자체 의미 없어. 자체 의미가 존재하지 않고 얘는 그냥 뭐냐면 얘가 요 과거 사건이요. 요 과거 사건을 유도하기 위한 장면이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한번 적어줄게. 이 과거 사건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화 장면이 만들어지거나 회상 장면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사건이 뭐만 사건인가? 진정한 사건은 요거만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는 거야.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자, 이때 우리가 뭘 보면 되는 거냐면 얘들아, 이때 현재 사건을 우리는 외화, 안 중요한 사건은 바깥 이야기라고 해서 외화, 중요한 사건은 우리는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내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다 해서 역전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역전적 구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입체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열거식 구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열거식 구성은 잘 들어라. 유사한 뭐라고? 유사한 장면이 나열되는 거야. 유사한 장면이 나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장면이 여러 개가 나열되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야? 야, 시간 순서에 따라서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아. 이게 그냥 뒤집박죽 나는데 뭐만 보면 돼, 얘라. 유사한 장면이라고 이제 맞습니까? 그럼 뭐냐면 우리가 영석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영석이가 나쁜 놈이라는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장면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창문만 봐요, 맞잖아, 그렇죠? 수업에 집중할 만하면 화장실 가요, 맞잖아, 그렇죠? 맞죠? 유나가 먹을 거 사다 놓으면 뺏어 먹어요, 맞잖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거야. 이게 열거식 구성이다. 알았어? 열거식 구성은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이거는 주로 사람들과 관련된 건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제 이 소설은 얘들아 과거와 현재를 연관된 역전적 구성이에요. 이거는 시간으로 보면 돼, 사건으로 보면 맞습니까? 그냥 장면으로 보게 되면 결론은 뭐야? 앞장면에서 뭐가 나오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종이로 수염을 만들어요. 맞잖아, 그렇죠? 두 번째로 뭐가 되는 거니? 뒷장면에선 동길이가 뭐야?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맞잖아? 세 번째는 뭐야? 극장 광고판이 다니면서 계속 시간 순서에 따라 나오고 있잖아.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47번만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원래가 이게 좀 이상한데 동길이가 쓴 일기래요. 예, 이런 거는 내용을 치죠. 뭐라고요? 내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따라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흐름 따라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주어 단결로 보시면 돼요. 뭘로 보신다고?
구원 반결, 갈등의 주체, 갈등의 원인 말. 잘 봐봐. 영화는 손자는 광대의 메가폰 소리가 요란해서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에 가까이 달려갔다라고 나오고. 이건 뭐냐면 의미가 없고. 자, 봐봐 얘라. 아버지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광고판으로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나 놀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갈등의 원인. 맞지? 근데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 더군다나 나를 무시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 야, 지금 이 소설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아버지가 광고판 노릇을 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야?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야? 광고판 노릇하는 게 갈등의 원인이지? 맞잖아, 그쵸? 그래서 답 몇 번이야? 3번. 갈등의 원인을 잘못 짚은 거고. 이해됐어? 근데 추운데요. 잠깐만요. 40, 뭐야? 49번. 내가 안 폈어요, 그리고. 자, 보기는 동길이 아버지에게 해 토의하는 내용이나 적절한 것도 짝지은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야?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한국전쟁의 테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쪽 팔을 잃은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 맞아, 안 맞아? 맞아야죠. 자신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린 전쟁에 대해 강한 저항, 아버지 저항해 안 해? 안 하죠? 예. 그럼 뭐야?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들어가지 않으면 되죠? 5번이 뭐냐? 디글 리을. 이걸 일이야? 기억이 안 들었으면 지워야겠네. 맞습니까? 그럼 답 몇 번이야?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잘 들어라 얘들아. 잘 들어니? 오케이. 이거 박상용의 소설인가요? 네. 박상용의 봄바람 나오죠, 맞습니까? 요 소설과 49분. 49번. 아, 49번 안 했어요? 강돈이하게 49번 아니에요? 8번이. 아, 왜 이래? 진짜. 내일 진짜 다시 또 올려야 돼요? 네. 아, 이거요? 네.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가요. 소설이랑 무관하죠? 다시 내려가요. 봄바람, 자, 내가 쉬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그냥 소설만 편하게 읽어요, 알았어? 네. 봄바람하고 이게 타령인가요? 트레일러에? 맞아요? 네. 타령.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너 5번째 과제가 저거 아니에요? 저기 뭐 동백꽃? 아니 봄봄이다. 봄봄 맞아요? 네. 네, 봄봄. 말도 안 나와. 아, 이거 갈았어. 이것도 쉬운데 별로 안 어려운데. 이거 할래요? 어? 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얘랑. 아,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여기 소설만 읽어야 6번째 그 가을의 내력까지 읽는 걸로. 알았지?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일단 지금은 쉬고.